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에 걸친 꿈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장만한 내 집이 들어가 살기도 전에 무너진다거나 첫 삽을 떼기도 전에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막상 입주해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영 다른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정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길게는 10몇 년을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9월,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때로 공사하지 못해 붕괴 사고를 일으키고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뙤약볕 아래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준비로 바빠야 했을 이들. 하지만 이사 준비는커녕 생업도 뒤로 한 채 현장을 쫓아다니며 화내고 항의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뭐 하루하루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입주 시기조차도 이제 불분명해진 상황이라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이제 GS도 그렇고 LH, 국토부 모든 관계기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지난해 4월 이 아파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0월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주철근을 지탱하는 전단 보강근의 누락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여서 기둥과 천장을 더 단단하게 지어야 했는데 오히려 철근을 줄였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입니다. 건물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기둥, 보, 천장 세 가지 작업을 순서대로 시공을 해야 하지만 무량판 구조는 기둥과 천장 두 가지로만 이뤄진 작업입니다.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이 되며 층간 간격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층을 올릴 수 있는 공법입니다. 건물의 안정성에는 취약하다는 걸 검단 아파트 사고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근을 아끼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그나마도 시공 중에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콘크리트 강도까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사실 이제 견실 시공이냐 부실 시공이냐를 가르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건데 우리 인체로 보면 뼈가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뼈의 역할이 사실은 철근입니다. 그래 콘크리트는 우리 근육과 살이라고 보면 될 건데. 건설사는 결국 전면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일 뿐 그동안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입주일이 5년 이상 미뤄지면서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꾸리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원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될 입주에 맞춰서 본인의 인생 계획을 모두 세워놨는데 제대로 진척됐을 때 5년인 거고 뭐 7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뭐 이사를 갈 사람은 이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2022년 1월 광주 화정에서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층부터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모래가 흘러내리듯 무너져 내린 겁니다. 21세기 건설 강국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사.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 변경과 부실 콘크리트.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피트층 바닥 하부 동바리의 조기 철거는 39층 슬래브 타설 하중을 피트층 바닥 슬래브가 단독으로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피트층 바닥 슬래브의 1차 붕괴를 유발하였고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붕괴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계에 없었던 피트층에 콘크리트 가벽이 설치가 되면서 가벽에 의한 자중이 추가가 되었고 지지 방식의 변경으로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 불량 품질로 인해서 철근의 부착 성능이 저하하였고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정상적인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은 돈. 이윤을 위해 철근을 빼돌리고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사고 가능성이 점점 커진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이 역할을 해야 할 감리는 이익과 관행 속에 유명무실합니다. 현장이 중간쯤 진행이 되면 감리의 모습은 점점 보이지 않아요. 원청의 말단 직원, 기사, 갓 대학교 졸업한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들이 와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부실한 부분은 찍지도 않습니다. 잘 나온 부분만 찍어서 감리에다가 보고하면 승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바로 타설하는 이런 구조가 또 있어요. 좋은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만 믿은 입주민들. 하지만 그 신뢰의 대가는 무너진 건물과 허물어진 내 집 마련의 꿈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사는 집은 안전할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내 집의 안녕을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이 우리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 A아파트와 인천 검단 B아파트 붕괴 사고는 발생 시기도 장소도 건설사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분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분양제도는 크게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나뉩니다. 후분양은 주택이 다 지어진 뒤 분양을 하는 건데요. 보통 공정률 60% 이상일 때부터를 후분양으로 구분합니다. 선분양은 반대로 공정률이 60% 이하일 때 분양을 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착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착공과 함께 계약금을 내고 완공 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내는데요. 건설사는 이 돈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짓지도 않았는데 값부터 치르는 셈입니다. 이미 주택대금을 다 받은 건설사들은 나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양 전 약속한 것과는 달리 질 나쁜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비용을 아껴 이익을 많이 남기고 싶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앞서 본 것처럼 부실 시공으로 이어집니다. 앞선 사례들의 사고 당시 공정률을 살펴볼까요? 광주 화정 A아파트의 경우 공정률 57%일 때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났고 인천 검단 B아파트는 공정률 67%일 때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들이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주택을 잘 지어야 제값받고 판매할 수 있을 테니 부실 시공 가능성이 낮았을 겁니다. 설사 엉망으로 지었다 해도 분양을 하기 전인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선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택을 무사히 다 지은 뒤에도 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는 추존 원종과 인헌 왕후의 왕릉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생활 철학이었던 풍수지리에 따라 계양산과 김포 장릉 그리고 원종의 아들이자 조선 16대 왕 인조의 묘소인 파주 장릉은 일직선으로 배치됐습니다. 이런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이 풍수지리적 함의가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양산을 가린 겁니다. 이 일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2021년 7월 문화재청은 이 아파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최고층까지 모두 올리고 내장 공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 입주까지는 고작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주를 준비하던 주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철거나 그리고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기가 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허가나 불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나 무허가 된 게 어떻게 20층이라는 골조가 다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2년 넘게 공사해온 거를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희는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지난해 12월에야 건설사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입주 예정자들은 자칫 다 지은 건물을 부수고 입주도 무한정 미뤄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 따른 피해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포 고촌읍의 신축 아파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겁니다. 김포시는 재시공을 명령했고 지난달로 예정됐던 입주는 미뤄졌습니다. 아니 우리 집인데 아니 이사도 못해. 내 집은 놔두고 못 돌아가는 그 현실이 이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이나 알지. 죽으란 얘기예요. 길바닥에 안 하고 죽으란 얘기야. 이 아파트들 모두 관계기관 또는 건설사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입주 예정자들이 치러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이라면 최소 입주 예정자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고도 제한 같은 경우에도 뭐 2, 3개월 이제 더 연장을 해서 그걸 갖다 이제 재시공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후분양이었다고 하면 입주자와 관계없이 그냥 재시공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전에 발견했으면 그 뭐 한 층을 갖다가 오히려 좀 계획에서 좀 변경해서 그걸 없애고 완성이 된 이후에 입주자가 모집 공고를 하면 이런 피해는 전혀 다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해보니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끊이지 않는다든가 홍보와 달리 문화체육시설 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선분양 아파트의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선분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터졌습니다. 모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겁니다.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전국 22개 사업장 2만여 가구도 자칫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서 내가 입주가 될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공사가 바뀐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딜레이가 될 거 아니에요. 입주가. 그런 걱정하고 그런 거지요, 뭐. 지난달 모 건설사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서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설 사업은 대부분 브릿지론과 PF 등 대출을 받아 진행합니다. 완공 후 분양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인데 그 사이 필요한 공사 자금은 대출, 그리고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충당합니다. 빚으로 올린 건물인 셈입니다. 건설사의 도산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이미 대금을 지불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실 시공, 과장 및 허위 광고, 완공 전 각종 인허가 문제, 그리고 금융 위험까지 주택 건설 전 과정에 걸친 모든 위험은 오로지 분양 계약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외에도 허위 과장 광고, 입주 시기 지연, 금융 위험 등 선분양은 허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위험들을 대부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선분양 위주인 이유는 뭘까요? 선분양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8년 5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주택 수요가 폭발해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돈이 없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선분양,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주택을 짓는 선분양 제도입니다. 정부는 민간업체를 주택 건설에 끌어들임으로써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펼 수 있었고, 건설사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건설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세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던 셈이죠. 하지만 선분양으로 인한 폐해가 쌓이고 쌓이면서 선분양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1%로 더 이상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선진국은 선분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적고 내용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프리세일이라고 해서 매매가의 30% 이내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은 계약금의 5에서 30%를 내고 할인이나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는 오프 더 플랜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호주도 영국과 비슷한 OTP라는 제도가 있으며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정도입니다. 이들 나라 모두 중도금은 없고 계약금은 별도로 관리해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 건설 자금으로 투입돼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선분양제도란 어떻게 보면 주택 건설에 따른 위험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후분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후분양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후분양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동구 SH공사가 짓고 있는 공공주택 아파트. 이 아파트들은 모두 후분양입니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한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 뭐 흔히 얘기하는 조감도마 보고서 건물을 삽니다.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돈만 받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산해 버리면 그 모든 책임, 그 리스크를 당연히 그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분양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분양제에 대한 인식도 우호적입니다. SH도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후분양 주택을 원한다는 답변은 73.6%,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79.6%였습니다. 후분양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분양가 상승이 지적되는데 그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SH공사의 후분양 주택은 제곱미터당 평균 436만 원, LH의 선분양 주택은 573만 원으로 오히려 SH의 분양가가 LH보다 137만 원 더 낮았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경실련의 주장도 비슷합니다. 선분양은 오히려 건설사의 이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원가가 아닌 시세라고 지적합니다. 고가의 가격으로 후분양된 아파트들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 이 현상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가에 분양하다 보니까 결국에 시장에 나와서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시장에 맞춰서 다시 분양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 건설사가 공공기관처럼 대규모 주택 공급을 후분양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최근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가 100% 후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홍보도 임시로 지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완공된 주택을 공개하는 오픈하우스입니다. 이 아파트의 강점, 광안대교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조망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내장재도 홍보 내용과 같은지 일일이 비교도 가능합니다. 건설사의 말이 아니라 자기 눈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마감재나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괜찮았어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선분양
신축형 아파트 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가설 건물에다가 뭐 이렇게 분양할 거다 예정해서 이제 세팅을 해 놓는 거를 보는데, 여기는 직접 어쨌든 그 해당 호실을 이제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서 공간이나 이런 거를 다 살펴볼 수 있고, 마감재나 뭐 빌트인 제품 이런 것들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공급 세대는 총 294세대. 대규모 공급 대신 조망권과 고급 내장재로 차별화했습니다. 타겟층을 세밀하게 설정한 겁니다. 시공에 필요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 공기 단축을 위해서 부실 시공이 발생하고, 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해법은 당연히 후분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후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급량은 줄어들겠지만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소품종 대량 공급이 아닌 다품종 소량 공급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무엇보다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중심인 시장,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택 시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분양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거나 자금 동원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들이 위축될 것이라거나, 후분양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망이나 인테리어 정도이기 때문에 부실 시공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건설사를 위한 금융정책이나 분양 원가 공개,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건설사는 주택을 잘 지어 제값받고 팔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소비자는 완성된 주택을 직접 확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정부는 위험을 방지할 여러 제도적 보완책들을 마련할 때 우리 집의 안녕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